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집 한 채 사주시는 유산으로 주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사실은 쪽수 몇 쪽으로 하고요. 학습 능력이 조금 그래도 앉아있는 힘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심화는 반드시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활용하기를 권하고요. 그래도 뭐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를 못 풀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선생님 비교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우선은 싫다,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부모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서미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초등, 중, 고 학년별로 수학 공부에 어떤 학습의 포인트가 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라고 한 게 있다면 뭘까요? 태도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집 한 채 사주시는 유산으로 주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어나는 시간도 물론 일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일,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어머님 평일입니다. 평일에는 이벤트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뭐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있는 일정들을 부모님께서 미리 사전에 아이에게 안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초등 저학년은 점수에 집착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아이가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을 만들기가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그런데 옆에 그 친구는 몇 개 틀렸대?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3학년까지 그 말을 하시지 않도록. 이거 금기어입니다, 어머님. 아시겠죠? 네. 저는 3학년 포함해서 3, 4, 5학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중심학년은 4학년이겠죠? 학교를 다녀온 다음에 학습을 하면 확실히 반응이 달라요. 어머님들은 막 실컷 놀고 학습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자세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잠시 쉬고 공부할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은 4학년 기준으로 해서 15분 곱하기 4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좀 쪼개서 바로 앉자마자 공부가 어려우니 10분 정도는 연산문제집 네, 푸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풀고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더 예,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분 정도는 그날 학습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하세요.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사실은 쪽수 몇 쪽으로 하고요. 학습 능력이 조금 그래도 앉아있는 힘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40분 정도는 아이가 집중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뭐 하느냐? 내가 틀린 것들을 좀 고치는 시간. 네, 고치고 나서 왜 틀렸는지를 한번 문제 위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읽지 못했다, 연산해서 놓쳤다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비율적으로 보여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를 풀 때 오답이 많이 나오는지 메타인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왜 내가 틀렸는지 한 번 더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학습 능력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3학년, 4학년, 5학년, 특히 4학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이 되면 사실 국어력이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과목이 비중이 확 커지면서 이제 비문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 때는 독서. 그러면 1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했다고 보면은 적어도 3, 40분 정도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스스로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저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작을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 때는 부모님도 함께 있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전혀 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최소한 20-30분은 어머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니 어머님도 책을 읽는다거나 돌을 닦는 필사를 좀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랑 함께 있어 주시는 거 꼭 추천합니다. 네. 저는 고학년은 공부 독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르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을 걸다 보면은 사실 미숙해요. 미숙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공부 독립을 할 시간과 양에 대해서 늘려나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지 공부 독립일까요? 네.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독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A4 용지에 우리가 예쁘게 글씨를 적습니다. 자,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오늘 첫 번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는 거죠. 적다 보면 두 칸밖에 적을 일이 없어요. 근데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 했을 때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10분 동안 연산을 했어요. 연산을 하고 옆에다가 완성도를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완성도는 1부터 5까지 있어요. 나 2, 좀 집중이 안 됐어. 2. 나 오늘 집중 너무 잘 됐어. 5.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내가 오늘 순공한 시간에 대한 질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교시, 내가 한 40분 정도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오늘은 개념을 학교에서 배운 분수와 소수를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또 1부터 5까지의 나의 어떤 이해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줄을 적습니다. 나는 오늘 공부를 네모하게 했다. 문장으로 쓰라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모했다라고 써주거든요. 그럼 처음엔 단어를 좀 넣다가 나중에 좀 살을 붙여서 한 줄을 더 쓰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공부 독립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4학년 때부터 빠르면 시작하고 좀 늦으면 6학년 때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6학년 때 잘 안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춘기가 오게 되고 어머님들이 가이드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삐딱하게 그건 안 하면 안 돼? 나 그거 하기 싫은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좀 듣고 싶지 않다 하면 좀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심화서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이들 시도하시는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맞죠. 심화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저는 심화는 무조건 복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학기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되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심화는 반드시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활용하기를 권하고요. 그 전에 학기 중에는 개념 유형을 좀 더 반복해서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화서도 어머님 1단원부터 6단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원에 문제가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원 뭐 약분과 통분을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다 순식간에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6개의 단원을 전체적으로 스텝 1을 다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들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텝 2를 풀면은 그 개념들을 바로 가져와서 한두 개만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하고 만나니까 부담이 덜 돼요.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풀었으면 다음 스텝 3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을 다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탄하게 제일 최상의 문제들을 만날 준비가 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을 하는 거죠. 저는 경시대회 문제들도 사실은 뭐 예시 문제가 있어요. 뭐 성균관대학교 경시를 예를 들자면은 뭐 30번 문제까지가 있어요. 그럼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 연도별로 나온 예시 문제를 그냥 30번까지 다 풀고 채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너무너무 지쳐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어머님들도 푸시면 경시 문제는 못 풀어요. 답지 봐도 잘 몰라요. 경우의 수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경시 문제는 접근시켜주고 싶기는 한데 아이가 거부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시험을 도전해서 나가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상은 타지 못해도 가서 이 분위기는 한번 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많구나 라는 분위기만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2점짜리만 공략을 하세요.
그럼 2점짜리가 보통 7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점짜리만 풀어서 악착같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2점짜리가 잘 됐어. 그럼 이제 3점짜리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잘 지키려면 첫 번째 이 문제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개념에 대한 이해, 유형에 대한 이해, 심화서에 대한 이해. 왜 이 사람이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런 뭐 베이직 테스트, 메스토픽, 그다음 레벨업 테스트, 하이 레벨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학 문해력을 강조하셨어요. 수학 문해력이 무엇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공부 뭐 체력, 근력이 있는데요. 체력은 우리가 앉아있는 힘, 집중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공부 근력은 내적인 근육이거든요. 수학 학습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영양분이죠. 그것이 바로 독해력입니다. 네, 독해력에 또 기반이 되는 건 문해력이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우리는 책을 읽으면 무조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학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의사소통에서는 내가 문맥을 이해하고 타자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어서, 겹쳐서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왕복 이런 말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말들을 이해 못하면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네, 발목을 네. 딱 잡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를 못 풀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선생님 비교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네. 그럼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어보지 네. 않을 법한 단어들을 물어보게 되니 이건 아이들이 좀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소통 능력에는 단어 이해력, 그 다음에 문장의 이해력, 그 다음에 문제가 말하는 것들을 내가 수용해서 그 문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펼쳐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통칭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를까요? 네. 다독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읽고 나서 정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선 요즘 아이들이 쓰는 걸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문장을 써주시고 그 안에 네모나 가로를 넣어주셔서 아이들이 단어를 넣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어머님 중요하지만요. 서점에 가면 문해력과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단어들을 분류하고 조합하고 그 단어들을 이해해서 알맞게 집어넣는 문장들을 훈련하는 연습들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연습하는 것은 저는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아이들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 왜 배워야 되나요? 이런 아이들 많은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싫다,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싫다, 힘들다를 늘 꺼내서 말하는 친구들과 함께 두면 안 됩니다. 재밌다, 즐겁다, 좋다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도 어머님들의 능력이십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인맥을 사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즐기는 부류들에게 아이들을 퐁당 넣어주는 것도 어머님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투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예입니다. 수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시간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제와 24시간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13시 48분이에요. 13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멍청비용 얘기를 해줍니다. 멍청비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을 하면 버스비가 1,000원이면 출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해서 택시비를 10,000원을 쓴 경우는 9,000원의 멍청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은 이런 멍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줘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예들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부모님들 들어주시면 아, 수학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시급을 계산하는데 저녁 시급은 좀 다르거든요. 주말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정말 똑똑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계산도 잘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기 어플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잘못 돌리면 제가 돈 잘못 받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좀 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거나 이러면서 내가 시간을 잘못 봐서 내가 또 문을 닫았는데 그 문 닫은 시간을 잘못 봐서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 때문에 기름값이며 시간 비용을 우리가 멍청 비용으로 썼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해준다면 일상생활의 수학은 정말 잔뜩 들어있구나. 모르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수학 공부와 관련해서 초등 부모님 이것만은 꼭 이런 거 있을까요? 초등 부모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가 나라 자체, 우리가 뭐 이 국토 자체가 큰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지금은 뭐 이미 뭐 대단하게 쓰고 있고, 충분히 뭐 외국에서도 봤을 때도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충분해요. 네, 불안하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조금 더 부족해질까봐, 뒤처질까봐, 내 아이가 이 삶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영위하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머님들하고 정말 많은 상담을 해요. 너무들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더 다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모르세요. 우선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고생했다고 토닥여드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으시면 기록하세요. 기록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이 목표를 우선순위에 알맞게 정리하신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시지 동시에 다 시작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도 과부하가 일어나고 아이한테 강한 푸시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님도 나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지켜서 내가 기록을 해서 뭐 버킷리스트처럼 아이랑 함께 적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잘하려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우리 지금부터 적어보자. 10가지 정도 적고 엄마가 5가지, 그 다음에 아이가 5가지 적고 우리 가족이 이걸 함께 해서 노력해보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한 배에 탄 우리 가족들이 합심해서 함께 일어나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아이를 양육하시는 어머님들은 조금 더 확산적으로 밖에서 넓게 바라보셔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주시면 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쌤 너무 복잡해요 하면 루틴부터. 우리 가족은 정확한 시간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럼 이것도 이미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래도 너무 부족해요 하면 읽기를 더 충분히 늘려서 어떤 공부가 들어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읽기 공부를 더 충분히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요. 저는 루틴도 너무 잘 됐고요. 읽기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안 나가요. 그러면 조금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좀 영상도 시청하고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책도 읽게 하고, 그래서 목표 설정을 아이한테 좀 맡기는 거죠. 전 그 단계, 다음 단계는 또 있겠지만 이런 건 또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또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단계는 어머님들이 하시면 고등학교까지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칭찬합니다, 어머님.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도 대단하십니다. 박수 드려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아주 이런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또 3단계로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미순 선생님 모시고 수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